1954년 이승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죠. 봉투 안에는 미국 달러 15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150불은 장교의 몇 달치 봉급에 달하는 거금이었고 귀한 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 봉투를 박정희에게 건넸습니다. 150불이 담긴 봉투. 놀랍게도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945년 8월) 일제가 무너지고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곧 자유의 시작은 아니었죠. 한반도는 즉시 냉전의 전초전이 되었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로 갈라져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직후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산업 기반이 70% 이상이 북쪽에 남았고 남쪽은 농업 중심의 가난한 땅만을 떠안았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빈곤에 시달렸으며 절반 이상이 글조차 읽지 못했죠. 사회는 질서라기보다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가장 빠르게 세력을 넓힌 것은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해방의 혼란을 기회 삼아 노동자와 농민을 선동하였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지는 세상, 모두가 같은 몫을 누리는 사회. 굶주림과 불평등에 지친 민중에게 이 구호는 달콤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폭력과 숙청, 무자비한 독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공산 세력은 본격적으로 무력투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는 단독선거 저지와 사회적 불만을 배경으로 봉기하였고 경찰과 행정기관을 습격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념투쟁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수많은 마을이 불타올랐습니다. 제주 전역은 피와 공포로 뒤덮였죠. 정부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했으나 막 창설된 국군은 정치적 성향의 대립, 지역차별, 훈련 부족 등으로 여러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 급히 조직된 군대는 아직 젊고 미숙했으며 사상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공산주의자들이 장교와 하사관으로 숨어드는 문제까지 안고 있었죠. 이로 인해 군 내부의 신뢰는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제주에서의 진압작전은 순탄하지 못했고 반란과 내통의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고의로 작전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은 제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섬 전체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불씨는 같은 해 10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분출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진압명령을 받은 14연대 일부 장병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14연대가 항구에서 대기하던 중 내부에 잠입해 있던 공산주의 세력이 총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수와 순천은 순식간에 봉기군이 통제하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우익단체 그리고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군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민간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처형하였죠. 도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거리마다 시신이 나뒹굴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곧 진압군을 투입하고 열흘간 이어진 격렬한 전투 끝에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남겨진 상흔은 깊었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땅은 피로 물들었고 국민들은 공포와 불신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단순한 군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건국 초기 대한민국 내부에 숨어있던 공산주의 세력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군과 정부는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나아가 여순 사건은 한 인물을 역사의 무대 위로 끌어내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끝난 뒤 정부와 군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 내부에 이처럼 뿌리 깊은 공산 세력이 잠복해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군 수뇌부는 즉시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장교 및 하사관들이 사상과 과거를 하나하나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소령.
그는 군 내부에서 천재장교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한민국 육사 2기에서도 상위권으로 졸업한 두뇌와 전술 감각을 두루 갖춘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이름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죠. 바로 남로당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 박정희는 남로당 군사조직의 프락치 명단에 올라 있었고 숙군 과정에서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곧바로 군사재판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과거가 드러나자 군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그가 정말 붉은 깃발 아래 서 있었단 말인가? 우리가 믿어온 천재장교가 사실은 배신자였단 말인가? 재판은 냉혹하였습니다. 검찰은 박정희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실제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희의 운명은 끝난 듯 보였죠. 그러나 역사는 그를 쉽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과 탁월한 전술 감각은 이미 군 내부에 익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처형하는 것은 국군이 스스로 귀중한 자산을 버리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선 인물이 바로 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간청하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는 천재입니다. 죽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냉철한 인물이었죠. 단순한 변명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시오. 진심으로 돌아섰다는 물적 증거를 내놓는다면 내가 살려주겠소. 그 말은 곧장 박정희에게 전달되었고 잠깐의 침묵 후 펜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로당 군사 조직도였습니다. 그 조직도는 군 내부에 숨어있던 공산 세력의 구조를 낱낱이 드러내주었고 수많은 공산주의 장교와 하사관을 체포하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조직도가 없었다면 불과 2년 뒤 터진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이승만은 보고를 받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살려두어야 하겠군. 그는 다시 쓸 수 있는 자요. 그 말 한마디로 박정희의 목숨은 극적으로 건져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군복 대신 문관 신분으로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난 듯 보였지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장교, 그는 곧 또 다른 운명의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는 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38선을 넘어 밀려드는 탱크와 병력에 남한은 순식간에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은 불과 사흘 만에 함락되었고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그 시각 육군본부의 문관으로 근무하던 박정희에게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군복을 입어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던 그는 다시금 총을 들고 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선에서 박정희는 탁월한 전술 감각을 발휘하였습니다.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활용하고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수많은 전투에서 국군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판단은 빠르면서도 치밀했고 전우들은 그를 가리켜 머리로 싸우는 장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박정희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군은 연합군과 함께 반격에 나섰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 다시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끝날 듯 보이던 전쟁은 곧장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돌격이 아니라 정밀한 포병 운영이었습니다. 당시 국군에는 포병 지휘관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포병은 단순히 포탄을 발사하는 병과가 아니라 탄도 계산, 좌표 산출, 보급 관리까지 철저한 수학적 감각과 분석력이 요구되는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본인이 인생을 바꿀 큰 결단을 내렸고 곧바로 포병 전환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그의 선택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형수 출신이 포병 시험을 본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잡음들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 숫자와 계산들은 그의 손끝에서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었고 그 결과는 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보병 장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포병 장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 내부에서는 그를 의심하는 소리는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군사 천재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무렵 박정희는 이미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한 장교가 불과 몇 해 만에 장군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단순한 일개 개인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대한민국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를 다시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1954년 전쟁의 포화가 가라앉은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 국군은 단순한 전투 수행을 넘어서 현대적 전술과 체계를 갖춘 전문 군대로 발전해야 했습니다. 이에 국군 장교들을 선발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사학을 배우고 새로운 체제를 익혀 돌아와 대한민국의 군대의 기둥이 될 인물을 양성하려는 계획이었죠. 그 명단에 박정희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전쟁에서 탁월한 전술 능력을 증명했고 포병 전환 시험을 통해 두뇌와 분석력도 입증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사형수 출신을 미국에 보낸다고? 나라 망신이지. 남로당 프락치였던 자를 어떻게 미국 땅에 발을 들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박정희의 과거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군 내부는 찬반으로 갈라졌고 논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최고 권력자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이승만은 보고를 받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목숨을 걸고 돌아선 자다. 군사적 재능이 나라에 필요하다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결정은 내려졌고 경무대에서 박정희를 불러오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승만 앞에선 박정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가 서려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승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죠. 봉투 안에는 미국 달러 15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150불은 금액적으로도 장교의 몇 개월치 봉급에 달하는 거금이었고 달러는 구하기도 어려운 귀한 외화였습니다. 이승만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서 배우시오. 미국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확인하시오. 당신 같은 군사 천재가 이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오. 이 돈은 나라가 그대를 믿는 증표요. 박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순간 그 봉투의 무게는 단순한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민족의 운명이 그의 손바닥 위에 얹혀있는 듯 손에 쥐고 있는 봉투는 한없이 무거웠고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단순히 유학길에 오른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넨 귀중한 기회, 미래로 이어질 불씨를 손에 쥔 사나이였습니다. 곧 그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포병학교로 떠났습니다. 낯선 땅, 넓은 캠퍼스, 정돈된 미국의 군대, 그곳에서 그는 군사학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전쟁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민주주의와 풍요로운 중산층 사회가 숨쉬는 나라. 눈앞에 펼쳐진 미국의 모습은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조국도 언젠가 전쟁의 폐허를 넘어 저들처럼 웃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손바닥 위의 150불은 이제 더 큰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그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타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겨울 강원도 양구. 끝없이 내린 눈은 상가들을 뒤덮었고 병사들은 혹한 속에서도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고 없는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거대한 눈사태가 산을 뒤흔들며 부대를 삼켰습니다. 막사는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 초선은 눈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젊은 병사들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날 희생자는 59명, 국군 역사에 전례 없는 대참사였습니다. 사건 직후 이승만 대통령 앞에 국방부 장관과 참모들이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각하,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강원도 양구에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훈련 중이던 병사 59명이 매몰되어 전원 사망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승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고 웃고 곧이어 물었습니다. 그 부대를 누가 지휘했소? 참모가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박정희 준장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거 남로당 전력을 지녔으나 전쟁의 영웅으로 복귀한 장교. 이번 참사는 그의 군 경력을 단번에 끊어낼 수도 있는 큰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장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이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군과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전역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듯합니다. 이승만은 잠시 침묵하였고 곧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눈사태가 그의 잘못이요. 그가 직접 눈을 내려오게 했단 말이요. 장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이승만은 곧바로 말을 끊고 그것은 인재가 아니요. 천재요. 자연의 재앙을 어찌 개인의 탓으로 돌리겠소. 박정희는 군사적 천재요. 나는 그를 버리지 않겠소. 그의 음성은 강했고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희는 또다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앉아있던 박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거듭 살아남는가? 운명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불러세우는가? 그의 삶은 이미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과 겹쳐져 그를 계속 어디론가 내몰고 있었습니다. 눈사태 사건 이후에도 박정희는 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았던 그는 또다시 어려운 위기를 넘어섰죠. 그는 생존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육군대학에 입교하였습니다. 육군대학은 단순히 전투기술을 익히는 곳이 아니었고 전쟁을 지휘할 장교들에게 전략과 전술, 국제정세와 군사학을 가르치는 국군 최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는 교재를 파고들었고 매일 밤 늦도록 지도와 작전도를 분석했습니다. 전장에서 체득한 경험 위에 학문으로 다져진 체계가 더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다시금 군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군단장, 사단장을 거치며 그의 책임과 권한은 점점 커져갔고 부대원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따랐습니다. 실전 경험과 학문을 겸비한 지휘관, 냉혹하지만 실력을 갖춘 상관. 박정희, 그의 이름 세 글자는 다시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있었지만 반대의 목소리 또한 여전했습니다. 그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군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그의 진급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의 마지막 순간 언제나 이승만 대통령이 손에 달려 있었고 그에 관한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소. 예, 각하 뛰어난 지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시오. 국가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박정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소장 계급장을 달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남는가? 어째서 운명은 나를 계속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가? 그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그에게 맡긴 사명이었고 그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그늘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국가 건설에 큰 업적을 남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방향은 점차 장기 집권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불만이 쌓여갔고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 마침내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민심은 이미 이승만에게서 멀어져 있었으나 개표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승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조작된 결과라는 것을. 3.15 부정선거. 이 말은 전국을 뒤흔드는 분노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분노는 학생들의 가슴에서 먼저 타올랐고 마산, 서울, 대구, 부산, 전국의 교정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발포로 응답했습니다. 거리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꽃다운 나이에 쓰러진 학생들의 죽음은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중은 분노로 일어섰고 시위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4월 19일 서울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경무대 앞까지 몰려든 학생과 시민들. 그날 권력은 더 이상 국민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하,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노구의 대통령은 깊은 침묵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1960년 4월 26일 그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그 순간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로서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였으나 동시에 권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권위주의자로서 퇴장해야 했죠. 그는 곧장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반도의 산하. 그의 가슴에 어떤 생각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서 거인은 그렇게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공백 속에서 또 다른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면 정부는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실업은 늘어났습니다. 정치는 분열로 얼룩졌으며 권력 다툼은 끊이지 않았죠. 무능과 혼돈. 그것이 새로운 정부의 민낯이었고 국민들은 절망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라는 무너진다. 거리와 시장, 농촌과 공장 곳곳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나라가 스스로의 무능으로 다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청년 장교들의 가슴 속에서 또 다른 불꽃이 타올랐고 그들은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 살아남은 사나이, 수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끝내 다시 일어선 장교. 그는 이제 국가를 지휘해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사혁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캄캄한 새벽녘,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조용히 직결했습니다. 탱크가 시동을 걸었고 병사들의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를 울렸습니다. 목표는 서울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놀랐으나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습니다. 도시는 혼란보다 질서로 물들었고 총구는 결코 민중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충돌 하나 없이 혁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곧이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하였고 그들은 부패를 척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모두에게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불길을 지피라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어제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불씨는 불길로 번졌고 그 불길은 산업과 도시 그리고 국민들의 심장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큰 사건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순간 한 사람의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승만이 내민 150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1954년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년, 국민들은 여전히 폐허 속에서 허기와 절망에 시달리고 있었고 나라 전체가 힘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한 젊은 장교에게 건넨 150불은 사실상 나라가 가진 마지막 불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불씨를 받은 이는 박정희, 죽음에서 살아남았고 전장에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으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랐던 사나이. 그의 손에 쥐어진 달러는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조국이 마지막으로 걸어본 희망의 도박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미국에서 배운 군사, 중산층 사회의 모습,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등 그 모든 것은 박정희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가 본 미국이란 나라는 단순한 군사력이 강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꿈꿔야 할 미래, 산업과 교육,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죠. 언젠가 우리 조국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1961년 5월 16일 불씨는 불꽃으로 번졌고 혁명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재건의 서막이자 산업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가난을 넘어설 불길을 지펴 올렸습니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 굴뚝마다 연기가 솟았습니다. 허허벌판에 도로가 뚫렸고 강 위에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초가집은 기아집으로 바뀌었고 어둡던 시골 마을에도 전등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한때 구걸하며 지내던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고 배고팠던 청년들은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이곳이 불과 10여 년 만에 수출을 늘리고 산업화를 이루어냈고 세계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진 장교, 그에게 건네진 150불, 그리고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는 결단의 연속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그날 박정희를 포기했다면, 만약 그 봉투가 건네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날의 150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작은 희망의 불씨였고 불씨는 불꽃이 되었으며 불꽃은 산업화 근대화의 불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길은 민족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밤하늘을 수놓는 서울의 불빛,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제품들,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그 불씨였습니다. 150불,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린 불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상 멀리서 더 멀리서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전지적 역사 시점이었습니다.